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봅니다. 악어 이빨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계의 악어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물을 가지고 놓지 마십시오. 네.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수상한 가족. 영화 제목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르가 다양하십니다. 제목도. 예. 혹시 뭐 무슨 부부 간첩단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누구를 말하실지 알아요. 안 보고 내가 알겠어요. 예.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시술했다는 사람 그 부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은 청와대를 맞네요. 김영재 원장 부부 예. 얘기입니다. 예. 네. 오늘 판결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 첫 판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이제 끌고 있는데요. 네. 김영재 원장 부부와 더불어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네. 정기양 자문의, 그리고 이임순 교수 같은 그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한 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판결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사회의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저 화려함과 명예를 왜 뒤에서는 헐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권력이 좋은가 보죠, 뭐. 곤불 10년인가요? 요즘은 곤불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스마트폰 그 교체 주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형량이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예. 이 김영재 원장,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는 뭐 시술 안 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다가 사실은 예. 나중에 이제 시술했다. 예.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예.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공유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부인 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 뇌물을 줬다. 이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네. 벌금 1,000만 원. 또 다른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교수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 TV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인간 끝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역시 이 국민들의 이 국민 감정하고는 예.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이럴 바에야 법을 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좀 너무 미약한 판결이 나와서 예. 한숨 지금 쉬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이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법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서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라라면 적어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스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뭡니까? 차라리 무죄를 주시지 뭐 하려고 집행유예를 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뭐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죠. 좀 예, 그렇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저희의 감정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그 판결이 나왔다. 역시 뭐 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 또 항소심에서는 더 낮아질지도 모르잖아요. 자꾸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네, 보통 그러니까. 네. 이민순 교수는 최순실 씨에게 장관 추천도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여실히 다 드러났어요. 예. 이임순 교수는 뭐 최순실 씨도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잘 모르는 듯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최근 1년 동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전화를 67회나 했답니다. 네. 또 우 전 수석의 장모 있죠. 김장자 씨하고는 167회. 그리고 부인 이민정 씨와 27회. 네. 네. 다 합치면 뭐 거의 주말 빼고 뭐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했다는 얘기 같죠. 네. 또 이 같은 기간에 최순실 씨 조카 그 장시호 씨와 232회. 예. 거의 매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또 최 씨의 운전기자 박모 씨하고 114회. 이렇게 또 통화를 했고.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 부인 분만을 하기도 했었고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네.
그 아들 낳을 때도 또 분만 담당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든가 예. 뭐 미얀마, 베트남 대사, 경북대 뭐 충북대 총장 이런 사람도 브로커거든요. 브로커. 뭐 추천을 했고 뭐 네. 지금 추천 인사 중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포함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이분도 꽤나 그 중책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서. 순실 씨 못지않게 한 부분을 맡았네요. 그렇게 그죠?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최순 씨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고리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연결고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를 직접적으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말을 이제 믿는다라고 치면 최순실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로 안 만났다라고 전제하면 네. 결국 그 중간에 이임순 교수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유전무죄라. 전반적으로 국민 감정은 상당히 좀 차분하겠습니다. 그죠? 좀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되면. 예. 네. 뭐 이제 재판부에서야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참 이제 형량을 했겠죠. 결정을 하셨겠고 예. 또 뭐 특검 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고려를 해서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서운한 결과적으로 그런 이거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함을 떠나서 예. 법이 이래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0.1%에 속한 소위 교수라고 하는 분들 또 대한민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들 앞에 거짓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형량이나 이런 거는 입법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정말 이 뿌리채 한번 뽑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네. 네.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도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를 아주 울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대선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경제 코너입니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새로운 분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생생경제 진행할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주 촌철살인의 멘트뿐만 아니라 예리한 분석 그리고 영화와 책을 다 통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경제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경향신문의 경제부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 좀 찌셨어요, 그죠? 네. 저를 안 보시니까 살이 좀 붙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바로 추경 문제고 임시국회에서 아마 이 추경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추경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뭐 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네. 경제수석 아무도 결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네. 또 현재 부총리도 아직 없죠. 네. 또 새로운 또 차관도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뭐 누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또 뭐 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진행은 안 됩니다만 예.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부총리라든가 이 차관 인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네. 이제 곧바로 이 추경 논의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병률 기자도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감추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호남분이십니다. 그죠? 네. 예. 사회부총리도 아마 호남분이 되실 가능성이 크죠. 현재로는 김상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 그러면 경제부총리 정도는 영남 쪽으로 배분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PK나 이쪽으로 배분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좀 네.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경제부총리를 어느 분으로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게 언론 쪽에서 보는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함화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뭐 청와대의 그 속내를 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쉽게 좀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제 탕평책이라든가 네. 지역 분배를 생각을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부총리 쪽은 혹시 비호남 쪽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관 네. 인사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셈법을 놓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네. 한 분이지 않을까 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네. 자, 지역 안배를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첫 번째 추경이지 않습니까? 새 네. 정부 들어서. 네. 그게 일자리 관련 추경이란 말입니다. 네. 10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81만 개 일자리를 네.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런 분을 경제부총리에 임명을 하셔야지 네. 지역 안배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경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추경이긴 합니다만 예. 이 경제부총리가 되면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많겠죠. 네. 또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또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 보면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인사라는 게 사실 이제 능력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또 문제가 있는데 네. 또 국민들이 볼 때 예. 지역 분배 분명히 또 무시할 수 없는 또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또 이 예를 들면 이제 관료가 오느냐 혹은 이제 저 정치권에서 오느냐 폴페스가 오느냐. 네, 또 학자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이라든가 능력, 예. 또 철학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뭐 변수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차차 이제 그 말씀 더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이번 추경을 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자리 추경입니다. 예.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공공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 81만 개 만들기 위한 추경이다. 혹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네. 필요하겠죠. 예. 특히 이제 공공 일자리는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청년 한 명을 뽑아주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아마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하려면 작년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 위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네. 10조 원을 마련을 해서 그 돈을 여기에 쓰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추경 요건이 안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추경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국가재정법이라는 건데 이게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하도 추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남발하다 보니까. 네, 예. 뭔가 좀 우리가 재정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예. 어떤 규칙을 만들자. 이게 국가재정법인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네.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네. 대량 실업,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 네. 경제 협력과 같은 네.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이건데 네. 통상적으로 추경은 이게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네. 이제 경기 침체, 네. 대량 실업 요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렇죠. 추경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예. 일단 대규모 재해는 없었고요. 예.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하반기 가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주가를 보든지 또 네. 수출을 보든지 이 같은 작년보다는 나아진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할 때 이 예.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요 이제 어떤 명분을 찾을 거냐 지금 기재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대량 실업 쪽, 네. 그다음 혹은 이제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예. 지금 요 두 가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또 최근에 보면 고용 동향 나올 때 예. 우리 지금 실업률이 많이 니다 3.5%죠, 뭐. 그죠? 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또 특별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0조 원 규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재정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지난해 세수가 10조 더 거쳤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라는 게 네. 사실 올해 쓸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올해 이 예산은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400조. 네. 예. 근데 중간에 지금 정부가 새로 만들어져서 예. 이제 내일을 하고 싶은데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돈의 수요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 추경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돈을 마련하느냐 이건데 네. 일단 정부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1분기까지 보면 세금이 작년보다 한 6조 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뭐 많게는 한 20조 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 원래 같으면 이 돈이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게 아니라 미리 끌어당겨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도 1조 원 정도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정도면 별도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이 재정 수지 안에 보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계속 적자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착각할 수 있는 게요. 네. 그럼 올해 세수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그게 또 아닙니다. 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들어온 수입에서 이제 지출을 뺀 건데 네. 그 중에서 연금 관련된 부분을 이제 빼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계산한 겁니다. 가처분 소득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매년 20조 또는 30조 적자입니다. 적자죠. 작년에도 22조 원 적자였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년에 이제 어머니가 가정에서 돈을 쓰는데 네.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100만 원 돈을 빌려왔습니다. 네. 근데 썼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상여금이 갑자기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예. 그럼 이 10만 원을 내가 지금 당장 쓸 거냐 아니면 은행에 빚을 갚을 거냐 이제 고민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 10만 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동안에 조금 뭐라 그럽니까? 짠돌이었습니까? 아니면 펑펑 쓰는 그런 뭐 기본파였습니까? 네, 짠돌이죠. 예, 짠돌이.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네. 우리도 이제 OECD 국가들이 쓰는 만큼의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정도 쓰면 복지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공공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 31에서 한 32% 정도 됩니다. 그렇죠. OECD 평균이 44%니까 네. 약 한 12%포인트 정도 낮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 핀란드는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GDP 대비 뭐 재정 지출 뭐 몇 퍼센트 이러니까 아마 바로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뭐 30%라 보고요. 예. 만약에 10% 포인트를 높이면 과연 얼마를 더 쓸 수 있느냐? 우리나라 1년 지금 GDP가 1,600조니까 네. 1,600조의 10%를 더 쓸 수 있다. 160조. 160조죠. 예.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이 400조니까 560조. 560조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560조를 쓸 수 있는 나라인데 네. 실제로는 지금 400조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 10조는 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재정 부채 규모를 GDP 대비해서 계산하느냐, 이걸 회비로 볼 것이냐, 광의로 볼 것이냐, 뭐 그 차이도 있고 한데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고령화도 빨라지는 상황이고 통일 비용까지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한 10년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지출 증가율은 OECD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출, 그러니까 우리 적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제 이 문제가 예. 하나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국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구성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랑 네. 다른 일반 소위 말하는 선진국 OECD의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아직 이제 고령자가 많지가 않죠.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네. 했죠. 예. 반면에 이 다른 OECD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가 된 국가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재정 지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아직 안 나갑니다만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는 안 썼지만 쓸 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이 지출 비율을 보면 이게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지금 돈 좀 이때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20년 뒤에 30년 뒤에 쓸 돈을 지금 잠시 갖고 있는 건데 네. 30년 뒤에 가면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다른 OECD 국가 수준의 혹은 그보다 더 넘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또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네.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통일 정책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2배 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겠죠. 네, 모든 비용이 다 2배 필요하고요. 세금도 2배를 걷어야 됩니다. 네. 지출도 2배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박봉일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경기 부양책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때 보면 네. 학교에 인터넷망을 깔고 하는 구체적인 예산 비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추경을 하게 되면 이걸 어디에 쓰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오죠. 네. 이제 다 나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추경 때 예산을 만드는 거는 좀 얼기설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 편성 때 걸린 시간,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네. 평균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만들자부터 해서 편성할 때까지 예. 딱 한 달 안에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2013년의 경우는 단 19일 만에
예산안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만드는 걸 보면 본예산은 보면 5월 정도 되면 각 부처로부터 예산안을 받거든요. 그리고 9월 달 정도 되면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최종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요거 각 부처에서 예산 받아서 통과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고민한 예산이 본예산인데 그 뒤에 이제 쓸 돈이 더 생겨서 우리가 뚝딱 만드는 걸 한 달 만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군요. 역시 본예산보다는 이 예산이 역시 얼기설기 편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서 공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병렬 기자도 그런 취재를 하셨습니다만은 공무원 사회 보통 우리가 이제 모 공공기관의 새로운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리게 되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면서 항의 소리가 줄어들고 옥상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서 하위직은 늘리는 거지만 소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조금 더 공직 사회를 뭐라 그럴까요? 채찍으로 다스리기보다 당근을 줘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 새로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게 없으니까 일부분이 편성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있고 지금 청와대도 직접 개편이 됐기 때문에 뭐 돈이 일부분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뭐 그 양 자체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경 논의는 작년 말부터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도 이제 돈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 올해 2월에 추경하자. 그랬군요. 그래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KDI도 다 동의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첫 정부가 만드는 첫 번째 정책인데 발목 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명분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여당에서 잘 만들지 않으면 의회에 또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박병렬 기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 문제 어려운 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자주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렬 기자였습니다. 4471번님 중전 나도 비상사태요. 추경 좀 편성해 주시오. 6976번님 추경 10조 쓴다고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서민들은 좋아진 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박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